이번에 미국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나온 한마디가 리플의 XRP 홀더들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XRP가 리플의 전략적 전쟁 자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언뜻 듣기에는 과장된 팬들의 희망사항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XRP를 미국 정부가 전략자산으로 비축이라도 한다는 걸까요? 물론 그런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적인 표현 뒤에는 그냥 흘려듣기엔 상당히 의미심장한 움직임들이 숨어있고, 리플과 XRP를 둘러싸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XRP 하면은 그거 리플 회사가 만든 코인이잖아, 이거 은행 송금용이라는데 아직까지 별거 없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 한때는 증권이다 아니다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시세 등락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이 최근 들어가지고 XRP랑 리플의 위상이 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눈에 띄게도 국제 구호 현장에서 XRP 생태계가 핵심 인프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걸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저 암호화폐로 기부도 하나 보지 이렇게 싶겠지만, 그 이면에는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의 판도를 바꾸는 조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 근본적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제 구호 활동에서 돈을 움직이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일어난다면은 이 구호단체들은 현지에 급히 자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은행 송금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기관을 거쳐서 며칠씩 걸리곤 했었죠. 수수료도 적지 않아가지고 보내는 돈의 일부가 까먹히기 일쑤였고요.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생기는 피해, 이 모두가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던 문제였죠. 이런 오래된 난제를 해결해보겠다라면서 등장한 게 바로 리플입니다. 원래 리플은 국경 없는 송금을 가치로 내걸면서 은행 간의 결제를 혁신하려고 했던 핀테크 기업입니다. 리플이 활용하는 XRP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자산도 애초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보낼 때 이 중립적인 다리 통화로 쓰라고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은행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었고, 규제 리스크도 커서 진도가 느렸습니다. 그러던 리플이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아예 자기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완결형 송금 솔루션을 내놓은 거죠. 그게 바로 리플의 RLUSD입니다. 미국 달러의 1:1로 연동된 리플 USD, 리플이 직접 발행을 주도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RLUSD가 출시된 지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엄청난 현실 세계 활용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 월드 센트럴 키친, 그리고 워터.org, 기브 다이렉틀리, 코오프스까지도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세계적 구호단체들이 현재 리플의 결제 플랫폼과 RLUSD를 잇따라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세프 호세 안드레스가 이끄는 WCK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에 식사를 제공하는 NGO인데요. 리플과 손잡고 RLUSD로 현지 식당들과 봉사자들에게 자금을 보내봤더니 이 평소에 며칠씩 걸리던 지급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졌어요. 덕분에 더 많은 끼니를 더 빠르게 제공이 가능했었고, 워터.org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게다가 배우 맷 데이먼이 공동 설립해서 유명한 이 단체는요, 중남미에서 현지 파트너들에게 자금을 전달할 때 리플의 플랫폼을 시범 적용해봤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페루에서 소액 대출 프로젝트에 RLUSD로 돈을 보내본 건데 그 결과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모든 거래를 리플 네트워크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랑 아시아로도 이 방식을 확대 검토 중이라고 해요. 머시코부스 벤처스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케냐에서 선제적 현금 지원을 파일럿으로 RLUSD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가뭄이나 여러 가지 재해가 닥치기 전에 취약계층한테 미리 현금을 지급해서 대비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몇 시간 내 지급을 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훨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브 다이렉틀리 같은 단체도 유사한 실험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쯤 되면 RLUSD가 글로벌 구호의 판을 바꾸는 숨은 공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 과장이 절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숫자도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RLUSD가 출시 1년 안 돼서 시가총액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단기간에 2배 이상 뛰었다라고 하니까요. 기관들의 참여가 그만큼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겠죠. 이 스테이블코인 전체 순위로도 10위권에 들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리플 측도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이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도입이고 실질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이제 글로벌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가격 등락만 보이던 XRP가 현실 세계 문제의 해결의 주인공으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속도랑 규모의 자금 이동이 가능해진 걸까요? 여기서 비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달러에 있습니다. 이 리플이 제공하는 리플 페이먼트 플랫폼에서 RLUSD를 통해서 돈을 보내면 이 복잡한 은행망을 거칠 필요도 없이 24시간 몇 초 안에 전 세계로 달러를 보낼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려던 중개은행들을 거치느라 평균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송금액의 5에서 7%가량 들곤 했었죠. 실제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요. 국제 송금 수수료 평균은 약 6%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 전송의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속도는 문자 보내듯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WCK 사례에서 보듯이 이 재난 지역에 급히 돈을 보낼 때 예전에는 은행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체하고 현지 입금될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이런 상황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는 새벽이든 주말이든 1년 365일 상관없이 클릭 한 방에 즉시 지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구호 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이용하는 단체들이 복잡한 암호화폐 기술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리플의 엔드투엔드 결제 플랫폼이 뒤에서 모든 블록체인 처리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멀시코프스가 RLUSD로 케냐에 돈 보낼 때 이 멀시코프스 직원들이 개인키 관리라거나 암호화폐 지갑 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 뱅킹 쓰듯이 시스템에 달러 금액을 입력해서 전송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RLUSD 토큰이 움직이고요. 수초 내에 상대 측에 도착하는 시기죠. 이 수혜자는 현지에서 그 토큰을 현금화하거나 바로 디지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투명하게 추적 관리까지 됩니다. 속도나 비용 투명성이 모두 다 개선되니까요. 구호단체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짚고 가볼게요. 리플이라면 XRP 아닌가? RLUSD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RLUSD는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달러 토큰이고요. XRP는 그 기반 네트워크를 굴리는 연료이자 연결자입니다. 이 국제 구호 현장에서는 변동성 없는 달러가 필요하니까 RLUSD를 사용을 하는 거고 XRP는 이 RLUSD가 움직이는 블록체인의 핵심 토큰으로 기능합니다. 게다가 여러 국가에서 화폐 간의 가치 이동을 중립적으로 중개해주는 역할도 XRP가 맡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RLUSD로 받은 돈을 현지 화폐로 바꿔주려면은 직접 달러랑 현지 화폐를 교환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XRP를 거쳐서 교환하면은 더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즉 RLUSD는 가치 안정성, XRP는 유동성 공급자로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죠. 참고로 RLUSD는 현재 리플 레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도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블록체인 모두에서 통용될 수 있게 한 건데 이렇게 멀티체인 전략을 취하면은 더 많은 거래소랑 기관이 받아들이기 수월하겠죠. 필요하면 XRP 같은 여러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체인 간의 이동까지도 가능하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리플 레저랑 이더리움 상에서 RLUSD로 집행된 구호 개발 자금이 누적으로 5천만 달러를 넘는다라고 해요. 이 단순하게 발행만 잔뜩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만한 금액이 현장에서 쓰였다라는 뜻인 거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실제 사용이 뒷받침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시선을 리플이라는 기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무척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XRP랑 RLUSD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금융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동시에 물밑에서는 전통 금융 인프라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투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바로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서입니다. 최근에 2년 동안 리플이 사들인 회사를 한번 나열해볼까요? 먼저 불과 몇 주 전인 2025년 10월 리플은 미국의 다중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리플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서 재탄생까지도 했는데요. 이 리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최초의 글로벌 암호자산 프라임 브로커를 운영하게 된 거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외환부터 암호화폐 파생 상품까지 한 곳에서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리플이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리플은 기업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업계 1위로 꼽히는 G 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이 전통 기업들의 자금 운용 시스템까지 블록체인과 접목시키겠다라는 표식으로 보이죠. 작년에는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해서 은행들이나 기관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주는 역량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뉴욕 금융당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디지털 자산 신탁은행 스탠다드 커스터디랑 트러스트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미국 내부 규제 준수한 커스터디 서비스도 손에 넣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외에도 자잘한 투자들이 더 있지만요. 여기서 핵심은 리플이 결제부터 거래, 자산 보관, 재무 관리에 이르는 이 풀스택 금융 플랫폼을 갖춰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 예전에 리플 같은 경우는 그냥 블록체인 송금 전문 스타트업 정도였다면 이제는 어엿한 글로벌 종합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XRP의 역할과 위상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냥 유동성 제공용 토큰이 아니라 말 그대로 리플의 사업을 떠받치는 전략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죠. 앞서 미국발 커뮤니티 발언으로 소개한 전략적 전쟁 자금이란 표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재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XRP 물량은 약 400억 개에 달하고 이 중에 350억 개는 에스크로 계정에 묶여 있고요. 50억 개 가량은 직접 사용 가능한 수량인데요. 이걸 XRP 시세로 환산하면은 총 가치가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이상에 이릅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웬만한 글로벌 은행보다 큰 디지털 자산 자금풀 이런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평론가들이 XRP를 두고 리플의 궁극적 전쟁 자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전쟁 자금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요, 쉽게 말해서 리플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막대한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금융 판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리플은 XRP를 단순하게 팔아서 현금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데 적극 활용해왔죠. 앞서 나열드린 M&A들도 궁극적으로는 XRP라는 자산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12억 달러짜리 회사를 살 때 리플이 보유한 현금뿐만 아니라 XRP를 담보로서 하거나 일부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겠죠. XRP가 일종의 담보이자 교환수단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파트너십에도 XRP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거나 이 투자의 형태로서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있고요. 결국에 리플 입장에선 XRP가 그냥 가치 변동성 있는 코인이 아니라 자본과 유동성, 결제 권한을 총동원할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리플의 이런 움직임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XRP를 오래 보유한 홀더들이나 리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진짜 쓰이는구나 하고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가만 보면 한때 XRP를 둘러싼 담론은 은행에서 쓸까 말까 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은 비영리 구호단체들입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변화죠. 실제 사용 사례가 쌓이면은 토큰의 내재 가치도 탄탄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면에서 RLUSD랑 리플 플랫폼의 성공은 XRP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대랑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이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채택이 곧바로 XRP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WCK나 멀시콥스가 이 RLUSD로 돈을 보낸다라고 해서 그들이 XRP를 직접 매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XRP 가격은 여전히 시장에서의 거래 수요 그리고 투자 심리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플 레저상에서 RLUSD를 비롯한 각종 자산의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이 XRP 생태계 전체의 유용성이 올라가니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XRP 리플 레저의 1일 트랜지션 숫자라거나 활성 지갑 숫자가 올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부분에 RLUSD나 스테이블코인 사용 같은 것들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게다가 리플이 XRP 매도에 신중을 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분기마다 보유 XRP 일부를 시장에 풀어가지고 운용자금을 마련하곤 해서 리플이 XRP 가격을 누른다 이런 불만도 있었지만요. 이제 오히려 거꾸로 XRP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한다면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줄이고 대신에 외부 투자라거나 수익 사업으로서 운용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최근에 5억 달러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었고 XRP를 팔지 않고도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리플의 행동 변화는 리플 홀더들에게 주목해서 지켜볼 부분이겠죠. 물론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제가 가장 큰 변수죠.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요. 자칫하면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내놓으면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입지가 좁아질 거란 전망도 있고요. 경쟁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테더라거나 서클처럼 거대한 스테이블코인들이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스텔라 같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국제 송금 분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리플과 XRP가 아무리 앞서 나가더라도 함께 가는 파트너들과 사용자들이 지속해서 늘어나는지를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성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리플의 연례 행사 스웰이 열리고 있죠. 모니카 롱 사장이 예고한 대로 블록체인 기반 지불이 어떻게 글로벌 자원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는지 이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RLUSD랑 NGO 사례들이 주요 성과로 소개가 될 텐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행사에서 공개될 새로운 파트너십이라거나 이 수치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 이만큼 쓰이고 있고 다음은 어떤 영역에 진출한다 이런 청사진이 나올 텐데요. 그게 단순 홍보성 발표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매 연마다 스웰 행사 전으로서 XRP 가격이 들썩이곤 했었죠. 일시적인 기대감보다는요, 이 내용의 실질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리플이 이렇게 여러 판을 벌여놨는데 정말로 돈은 벌고 있는지, 사용자들은 만족해하고 있는지 냉정한 검증도 뒤따라줘야 될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건요, XRP랑 RLUSD가 그냥 그런 코인들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로 봐도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이 눈앞에 가격 그래프만 쫓던 투자자들도 실제 사용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체감하게 해주는 사례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면 국제 구호금융의 풍경은 몇 년 안에 크게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가방 채워 보내던 시대에서 스마트폰 몇 번 터치로 전 세계 어디든지 즉시 자금 지원을 하는 시대로 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단지 구호 분야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시작된 노동 이주자 송금이나
무역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혁신과도 맞물리면서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의 표준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리플은 그 중앙 무대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XRP 자산을 동원해서 필요한 회사를 사고 파트너를 돕고 규제도 뚫으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죠. 만약에 리플의 구상대로 다층적인 금융 인프라가 완성된다면요, 우리는 국제 송금이나 지원을 얘기할 때 더 이상 느린 은행망이나 복잡한 한전을 떠올리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신에 리플로 보내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주겠다, 이런 말들이 당연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길목에는 전통 금융권의 저항도 있을 거고 각국의 정책의 변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기술적인 가능성은 증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의지랑 협력일 겁니다. 과연 더 많은 기관과 정부가 이 새로운 길에 올라탈지, 아니면 일부 파일럿에 그칠지 신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요, 돈이 국경을 넘어서 흐르는 방식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자락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우리가 모두 주목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요즘 댓글들 보면은 또 시그널이 오더라고요. 리또 속이다, 이젠 끝났다, 리플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면 그게 늘 바닥 근처에서 들리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3,000원 부근까지 급락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댓글창은 거의 절망 분위기였죠. 이제 진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런데 그 직후에 리플은 짧은 시간 안에 3,500원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그 공포 구간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두가 매도만 했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은 늘 누군가의 용기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보 커뮤니티에서 10월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혹시라도 3,150원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 구간은 기회로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다들 그 가격까지 올 리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은 늘 그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상승이 이어질 땐 하락이 깊어질 땐 반등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에요. 한 달 걸리든 두 달 걸리든 이런 기다림들을 견딜 줄 아셔야지 하락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을 읽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포 구간에서 손절을 누르는 건 정말 쉽죠. 그게 진짜 손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포기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아 좋아, 이제 슬슬 들어갈 타이밍이네, 이러면서 신나게 매수해버립니다. 이게 시장의 잔인함이자 동시에 냉정한 진실이에요. 리플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 이런 순환을 따라갑니다. 누군가가 공포에 매도하면요, 다른 누군가는 그 공포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언제나 공포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공포감이 커질수록 시장의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매도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매물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니까요. 가볍게 만들어진 시장은 반등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건 차트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설명되는 구조이겠죠. 날씨로 비유해볼까요? 추울 때 웅크리면 더 춥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펴고 걷는 게 덜 춥습니다. 하락장도 똑같아요. 공포에 웅크리면 시장이 더 아프게 때립니다. 그래 한번 덤벼봐라, 이러면서 그 마음으로 냉정하게 기다리고 단기 저점에서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건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웃는다라는 거. 비난이 가장 많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회가 가장 크게 숨어있는 시점인 거고, 남들이 떠날 때 조용히 매수하고요,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시장에는 늘 타이밍이 존재하는데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타이밍. 이 시장은 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탐욕의 정점에서도 또 누군가는 조용하게 현금을 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의 감각인 거고,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그 타이밍을 데이터로 읽고요, 정책으로 해석하면서 속보로서 가장 먼저 전달드립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길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시장이 깊게 조정받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정책적으로 바닥 신호가 보이거나 대규모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도 이런 순간에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오히려 비중 조절과 함께 현실적인 원칙 매매의 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대로 방어적인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해요.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넘칠 때,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 구간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장밋빛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활용드리는 이유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시장은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고 뉴스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위에 심리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매일 분석하면서 한 발 앞서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경우의 수를 정보방에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처럼 미중 패권 전쟁의 합의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이 비트코인 반등은 이미 알트 시즌의 서막이 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돈의 방향의 움직임 예측들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정보방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알트 매매 타점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코인을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정책과 국제 정세에 맞는 알트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리플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후발주자인 스텔라 루멘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방법들,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반복 패턴을 많이 지켜봐 왔고요. 결국에 단기 고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뉩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책 자금과 여기에 대한 흐름들, 투자 심리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조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지만요. 방향성을 읽는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매일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 그게 바로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결국에 시장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바로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신사,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